인종차별의 역사. 인간은 왜 서로를 차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오래되고 동시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차별하게 되었을까? 왜 어떤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또 다른 집단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 사실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도 만났고, 문화가 다른 사람도 만났고, 피부색과 외모가 다른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이가 곧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언제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농업이 발전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해상무역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사회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어떤 사회는 다른 종교와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원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요소였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차이를 다름이 아니라 우열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우리는 더 발전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그들은 지배받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등장하면서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인종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개념이 아니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종은 원래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피부색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물론 인간에게는 외모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피부색, 머리카락의 형태, 신체적 특징 등은 오랜 시간 동안 각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은 인간이 태양의 강도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강한 자외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적응했고 자외선이 약한 지역에서는 다른 형태의 적응이 나타났습니다. 즉, 피부색은 인간의 우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근대 유럽 사회에서는 인간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탐험 시대 이후 유럽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관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분류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그 집단에 특정한 특징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와 정치 세력은 이러한 분류를 이용해 인간 사이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이 만든 분류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는 것입니다. 노예제는 어떻게 인종차별을 강화했는가? 인종차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노예제입니다. 특히 대서양 노예무역은 현대적 인종차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5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노예로 취급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피부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가 매우 컸습니다. 유럽 식민지에서는 설탕, 면화, 담배 같은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식민지 경제는 값싼 노동력을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착취만으로는 노예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사고팔고 자유를 빼앗는 제도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종적 차별 논리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덜 발전된 존재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노예제를 유지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종차별은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은 왜 인종주의를 정당화했을까? 더 놀라운 점은 인종주의가 단순한 편견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과학이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 집단 사이의 지능이나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제국주의와 결합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세계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할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과학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편견을 반영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이론이나 연구 결과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5부. 식민주의는 어떻게 세계적 인종 질서를 만들었는가? 인종차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민주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세계의 인종적 위계 질서는 단순히 개인의 편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지배라는 거대한 정치 경제 체제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과 탐험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탐험은 정복으로, 교류는 지배로 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약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분이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을 문명화된 사회라고 규정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발전하지 못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독자적인 문명과 역사,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왕국과 무역 체계가 있었고 아시아에는 오랜 역사와 철학, 과학 기술을 가진 사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회를 평가했고 자신들과 다른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차이가 인종적 차별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식민주의는 단순히 영토를 빼앗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지배자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피지배자는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식민 지배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식민주의의 유산과 씨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민주의가 남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 문화적 인식, 국제관계 속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사람들이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구조가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노예제에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스까지 이어졌는가? 인종차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미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모순은 미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 지도자들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부 지역에서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유를 선언하면서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예제는 단순한 노동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제도였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고 가족과 강제로 떨어지기도 했으며 폭력과 착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적 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부의 대규모 농업 경제는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종적 차별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흑인은 열등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다. 이러한 주장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1861년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결국 북부의 승리와 함께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제 폐지가 곧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흑인들은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현실에서는 계속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짐크로 법짐크로 로즈이라는 인종 분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식당, 대중교통,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제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 시민권 운동은 인종차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평등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인종평등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흑인의 권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시민권법과 투표권법을 통해 법적인 인종 차별을 크게 줄이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 등장한 블랙 라이브즈 매터스 운동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운동은 경찰 폭력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법적으로는 평등해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인종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이미 충분히 변화했으며 인종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과 현실에서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것인가? 이 질문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입니다. 과거의 인종차별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법으로 특정 집단의 권리를 제한했고 공개적으로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인종차별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차별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이름이나 출신 배경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주거 시장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기회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우리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적 차별이란 반드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아도 사회 시스템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민과 다문화 사회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도 만들어냅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나 문화적 차이가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갈등은 실제 문제보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나 사회 변화가 발생할 때 특정 집단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 시대에도 인종차별은 계속되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대부분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채용할지, 대출을 승인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어떤 사람을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모두 인간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 지원자를 분석하고 금융기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부 기관도 다양한 행정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축적해온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데이터 속에 과거의 차별과 불평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역시 그러한 편견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채용 데이터에서 특정 집단이 오랫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면 인공지능은 그것을 성공 가능성이 낮은 특징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알고리즘 편향입니다. 과거의 인종차별이 인간의 편견을 통해 나타났다면 미래의 차별은 데이터와 기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자동적으로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누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차별을 새로운 기술 속에 다시 심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인종차별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가치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공정성과 존엄성이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술은 새로운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한다면 인공지능은 차별을 발견하고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종차별을 넘어설 것인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종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답은 쉽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은 수백 년 동안 인간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노예제는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식민주의는 세계 질서를 바꾸었으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종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는 변화의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한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한때 법으로 인정되었던 인종 분리는 사라졌습니다. 한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차별은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구조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노예제가 가능했는지, 왜 사람들이 다른 인간을 열등하다고 믿었는지, 왜 많은 사회가 차별을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공정한 제도입니다.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평등을 지지한다고 해도 사회 제도가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면 차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주거, 환경, 법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평등한 사회는 좋은 마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한 제도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인종차별은 결국 인간을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미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느 인종이다. 저 집단은 원래 그렇다. 이러한 생각은 한 사람의 개성과 경험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삶의 경험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먼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양성은 갈등이 아니라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국제적인 이동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갈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물론 차이가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인류의 발전은 대부분 다양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문제는 다양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차이를 위협으로 보면 갈등이 됩니다. 차이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면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미래 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경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은 정부나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무리.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인종차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차이였습니다. 피부색의 차이,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차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월함으로 해석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열등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예제, 식민주의, 인종분리, 혐오와 배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꾸었고 차별에 저항했으며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종차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차이는 자연스럽지만 차별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누군가의 가치를 낮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 국적이나 문화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인종차별을 넘어서는 길은 거대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